안녕하세요. 자식복 많은 60대 후반 남자입니다. 최고의 가르침은 어린아이에게 웃는 법을 가르치는 거라는 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이 지금도 가장 맞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게 큰 아이들이 결국 행복한 어른이 되어 행복한 세상을 만들 테니까요. 저는 좋은 부모가 되고 싶었습니다. 불행했던 제 어린 시절 때문에요. 저는 어릴 적 부모님이 모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였죠. 형제도 없이 혼자 남은 전 고아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처음엔 저를 데려가겠다는 아빠 쪽 형제들이 몇 있었어요. 아주 작게 공장을 했던 제 아버지의 재산을 탐냈던 거죠. 억측이 아니라 슬프게도 친척들이 제 앞에서 하는 이야기를 대놓고 들었거든요. 황교는 내가 데려가마. 내 동생인데 당연히 그래야지. 누님이 황교를 왜 데려가요? 누님, 시집간 이후로 형 생전에 왕래 한 번 없었잖아요. 야, 그건 너도 똑같지. 상호 걔가 진짜 어려울 때 돈도 아니고 쌀 좀 나눠달라고 부탁했다고 소금 뿌려서 내쫓은 게 너 아니야. 아예 연락도 안 받던 누님보다 낫죠. 누님도 지금 형이 남긴 공장 낼름하려고 이러는 거잖아요. 세상에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저런 말을 듣고 있자니 너무 무섭고 서글프더라고요. 돌아가신 부모님이 불쌍하기도 했고요. 저는 그 공장이 무척 가난했던 저희 부모님께서 젊은 시절을 다 바쳐 일구어낸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머니께서 포대기에 저를 얻고 다닐 때부터 그 공장을 제 집 드나들듯 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직 중학생이었던 제가 그 공장을 처분할 수도 없고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3일장 내내 속만 끓이고 있는데 더 청천벽력 같은 일이 저를 덮쳤어요. 아버지 공장에서 10년 가까이 일했던 제가 삼촌이라고 부르던 아저씨가 공장을 몰래 처분하고 돈을 모두 가지고 나른 겁니다. 결국 저는 고모의 집으로도 작은 아버지의 집으로도 가지 못했어요. 남은 재산이라고 해봤자 방 2칸짜리 낡은 전셋집이었는데 그것만으론 수지 타산이 맞지 않다는 이유였죠. 14살이면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나이야. 우리 땐 네 나이 때 혼자서 밥 벌어먹는 사람 많았다. 그들은 태도를 싹 바꿔 저를 그 집에 덩그러니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나중에 주인집 할머니께서 제 안부를 물으러 오셨다가 혀를 차시더라고요. 에이, 그 망할 놈의 손들 같으니라고. 몸만 컸지 저밖에 모르는 그것들은 어른도 아니다. 사람이 덜 됐어. 할머니께선 고맙게도 제가 그 집을 떠날 때까지 한 번도 전셋값을 올리지 않았습니다. 저를 살뜰하게 보살펴 주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 번씩 제게 반찬도 해다 주시고 가끔 저녁 식사에 저를 초대해 주기도 하셨어요. 저는 그렇게 중학교 1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고 일을 시작해야만 했습니다. 구두 닦기부터 막노동까지 안 해본 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몸 하나 누일 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며 저는 이를 악물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사는 와중에 검정고시로 고졸 학력까지 따기도 했죠. 18살 때부터 한 식품 공장에 들어가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부모님이 하시던 일을 저도 하고 싶다는 꿈을 가졌던 게 말이죠. 그래서 더더욱 하나라도 더 배우려는 마음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성실하게 살다 보니 저를 좋게 봐주신 작업 부장님께서 중매를 서주셨어요. 옆 시장에서 기름 가게를 하던 아주머니의 딸이었죠. 고운 사람이었습니다. 구화로 자란 저를 보듬어주고 위로해 주려고 애쓰던 착한 사람이기도 했고요. 그렇게 저는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장모님께 첫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
구화로 자라온 집안 사정을 말씀드리며 고개를 떨구자 장모님이 제게 그러시더군요. 왜 고개를 숙여? 고아가 무슨 죄라고. 그동안 고생 많았겠네. 나도 딸밖에 못 낳아서 집안에 대를 끊어놓고 그것도 모자라 먼저 간 남편까지 잡아먹은 독한 년이라고 손가락질 많이 받았어. 그래서 아내, 가족이 죽은 걸 가지고 남은 가족을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걸 말이야. 아, 사람 목숨은 하늘의 뜻인데 천명을 한낱 인간한테 어쩌란 말이야. 아무도 제게 저런 말을 해주지 않았는데 장모님의 말씀을 들으니 눈물이 흐르더군요. 그리고 제가 이런 아내와 처가를 만나기 위해 이토록 고생을 해왔던가 싶어 벅차오르기도 했어요. 그런 제 생각이 정말 맞았던 건지 결혼을 한 이후엔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26의 나이에 첫 아들을 낳았고 3년 후엔 세상 귀한 딸도 세상에 태어나게 되었죠. 나이 30엔 장모님께서 노화로 일찍 돌아가시는 아픔을 겪기도 했지만 그래도 잘 이겨내고 힘을 내서 살아갔어요. 저는 돈을 모아 나이 38에 작지만 번듯한 제 식품 공장을 차릴 수 있었습니다. 정말 눈썹이 휘날릴 정도로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지칠 때마다 가족들과 힘들었던 제 과거를 떠올렸죠. 결국 전 피나는 노력 끝에 7년 뒤엔 더 이상 의뢰만 받는 것이 아닌 독자적인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업에도 착수하게 되어 작은 사업체까지 운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제 사업과 공장은 점점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50대 초반쯤엔 이 정도면 그래도 중산층의 턱걸이로 남아 들겠다 싶은 정도의 부도 갖게 되었어요. 각각 26, 23이 된 제 아들과 딸도 장성해 자신들의 길을 찾아갔고 오래지 않아 독립도 했어요. 하나 아쉬운 건 자식들 모두 제 회사엔 관심이 없었다는 거였습니다. 난 소방관 일이 좋아, 아빠. 아빠, 나도 회사 일이 천직이야. 사업이라는 건 너무 머리가 아파. 아쉬웠어요. 힘들게 사업을 일궈온 만큼 자식 중 한 명에게라도 사업을 물려주고 싶었는데요. 어찌됐든 아직 제 나이가 젊었던지라 이후의 일은 나중에 생각하기로 했죠. 당시 제 공장엔 유독 마음이 쓰이던 여직원이 한 명 있었습니다. 직원들의 점심시간에 공장에 들렀을 때였어요. 다들 점심을 먹고 들어와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는데 그 여직원이 혼자 공장 바닥을 걸레로 벅벅 닦고 있더라고요. 미경 씨, 뭐해요? 다들 쉬는데. 아, 사장님, 안녕하세요. 제가 조금 전에 커피를 쏟아서요. 40 중반쯤 되었던 미경 씨는 몸이 참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성실한데 빈혈도 잦고 최악에는 일상 다반사에 심할 땐 일을 하다 쓰러져 구급차에 실려간 적도 있었죠. 그래도 차마 그만두라곤 못했던 게 전 남편과 사별 후 혼자서 아이 셋을 키우고 있는 사정을 다 알고 있었거든요. 돌아가신 장모님이 생각나서 차마 모질게 굴 수가 없었어요. 무엇보다 꾀를 부리지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는 사람인 걸 알고 있기도 했고요. 어느 날은 미경 씨가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코를 휴지로 틀어막고 있더군요. 코피 났어요? 자신도 자꾸만 아픈 모습을 보이는 게 민망했던지 미경 씨는 머쓱하게 웃으며 자리를 피하려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미경 씨를 불러 세우곤 말했습니다. 미경 씨, 자주 아프신 것 같은데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좀 쉬세요. 혹시 저 잘리나요? 안 돼요, 사장님. 아직 애들 셋이 어려서 저 한 푼이라도 더 벌어야 해요. 혹시 제가 너무 자주 아파서 공장에 폐가 되는 거면 저 정말 이 악물고 할게요. 코피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제발 절 믿게 보지 말아주세요. 미경 씨는 제가 자신을 자르려고 한다고 생각했는지
눈물까지 글썽이며 제게 애원하더라고요. 저는 당황해서 두 손을 내저으며 그런 게 아니라고 말했죠. 그래도 미경 씨가 쉽사리 격앙된 감정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것 같아 저는 미경 씨를 휴게실로 불러 앉히곤 따뜻한 차를 한 잔 내밀었습니다. 큰애가 9살일 때 남편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어요. 아직 어린애가 셋이나 됐는데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그래도 어찌저찌 살아내서 지금은 큰아들이 고2고 작은 아들이 중3, 막내딸이 중1이에요. 미경 씨는 아직도 제가 자신을 자릴 거라는 두려움이 남아있는지 제게 주절주절 사정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어보니 기대거나 도움을 요청할 가족도 없는 것 같더군요. 미경 씨, 오해하지 말아요. 정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냥 미경 씨 사정도 딱하고 자주 아픈 것도 신경 쓰여서 한 말이에요. 정 연차를 쓰는 게 싫으면 직원들에겐 비밀로 해줄 테니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며칠 쉬어요. 일한 걸로 처리해서 월급 차감 안 되게 해줄 테니까. 알았죠? 오늘은 이만 들어가는 거예요? 미경 씨는 정말 그래도 되는 건지 망설였지만 거듭 들어가라는 제 말에 이내 감사하다며 인사를 꾸벅하곤 퇴근을 했습니다. 그 마르고 작은 뒷모습을 보는데 참 안쓰럽더라고요. 집에 와서 아내에게도 이야기를 하니 아내 또한 장모님 생각이 났는지 사정이 참 딱하다며 안타까워했고요. 이후로도 저는 직원들 몰래 미경 씨의 편의를 봐주었고 그럴 때마다 미경 씨는 손사래를 쳤지만 제 고집을 꺾지 못했습니다. 하다못해 어떨 땐 공장에 들른 아내가 파리한 미경 씨의 안색을 보고 놀라 자신이 대신 일을 하겠으니 어서 집에 가라고 성화를 낼 정도였다니까요. 미경 씨는 그런 우리 부부에게 고맙다며 가끔 비닐봉지에 과일 몇 알을 사오기도 했습니다. 너무 별것 아닌 걸 가져다 드려 오히려 죄송하다면서요. 아, 저 사과 무진장 좋아합니다.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사과라고들 하잖아요. 고마워요, 미경 씨. 가족들이랑 잘 먹을게요. 저도 아주 없이 살아봤던지라 빠듯한 사정에 이 정도도 얼마나 고심하며 사온 선물일지 충분히 알고 있어 미경 씨의 마음을 고맙게 받았죠. 그리고 답례하는 마음으로 다른 직원들 몰래 보너스라며 월급을 더 챙겨주기도 했습니다. 미경 씨, 힘내요. 날 봐요. 힘들어도 버티다 보면 분명 좋은 날이 올 겁니다. 힘내서 사는 거예요. 알았죠? 그렇게 자식들이 장성할 때까지만 좀 버텨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갈수록 몸이 약해지던 미경 씨는 결국 세상을 일찍 등지고 말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절대 쉴 수 없다던 미경 씨가 어느 날 무단결근을 했더군요. 무책임한 사람이 아닌 걸 아는지라 저는 무슨 일이 있나 싶어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서 직접 미경 씨에게 연락을 해보니 전화를 받은 사람은 미경 씨가 아니라 미경 씨의 큰아들이었어요. 저희 어머니 어제 새벽에 돌아가셨습니다. 뭐라고요? 깜짝 놀란 저는 그 길로 미경 씨의 큰아들이 있다던 병원으로 향했어요. 지병이 있었던 미경 씨는 새벽에 아무런 전조 증상도 술안도 없이 자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보다 더 참담한 건 도착해서 마주하게 된 광경이었습니다. 아직 어렸던 미경 씨 아이들은 갑작스럽게 마주하게 된 엄마의 죽음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있더군요. 장례 절차를 어떻게 밟아야 하는지, 자신들이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해 저들끼리 부여잡고 엉엉 울기만 하고 있더라고요. 어릴 적 영문도 모른 채 부모님을 잃고 멀뚱거리던 제가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아파오더군요. 저는 우선 마음을 추스르고 아이들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곤 미경 씨의 큰아들에게 다가가 제 명함을 내밀며 제 소개를 했죠.
그리고 전 아이들을 대신해서 미경 씨의 장례를 치러주었습니다. 빈소를 잡고 장례 도우미를 부르고 미경 씨 휴대폰에 등록된 연락처로 부고 문자를 돌렸어요. 그리고 상주복을 입은 아이들에게 조문객을 응대하고 조의금을 받는 방법을 알려준 후 우선 집으로 돌아왔죠. 미경 씨가 갑작스럽게 새벽에 세상을 떠났어. 남은 가족이라곤 애들밖에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가서 좀 있어주려고. 어머, 이게 무슨 일이래요? 알았어요. 나도 채비하고 식장으로 갈게요. 아내도 화들짝 놀라며 얼른 검은 양복을 제게 꺼내주었죠. 저는 회사와 공장 직원들에게도 따로 연락을 돌렸습니다. 우리 공장에서 2년 7개월간 근무한 김미경 씨가 오늘 새벽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다들 오늘은 오전 근무까지만 마치고 오후에 다 같이 김미경 씨의 빈소를 찾아가는 것으로 근무를 대신하겠습니다. 김미경 씨와 친하지 않았던 분들도 대화 한번 나눠보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마지막 가는 길은 외롭지 않게 함께 배웅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그렇게 3일 동안 빈소를 지키는데 슬프게도 아이들의 학교 친구 몇 명, 담임들, 그리고 회사 직원들을 제외하곤 조문객이 거의 없더군요. 미경 씨의 말대로 일가 친척이라곤 눈을 씻고도 찾아봐도 없었고 평생 일만 하고 살아서인지 친한 지인도 없는 것 같더라고요. 미경 씨 아이들은 갑작스런 엄마의 죽음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들, 특히 아직 중학생이었던 둘째와 셋째는 하루 종일 미경 씨의 영정사진을 보며 엉엉 울기만 했어요. 조문을 온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눈물을 쏟을 정도로 말이죠. 미경 씨의 막내딸은 눈물을 어찌나 닦아댔는지 나중엔 눈가 아래에 빨간 생채기까지 생겨버렸더군요. 그리고 셋 중 가장 나이가 많았던 첫째는 그런 동생들 옆에서 고개를 두 무릎에 묻은 채 망연자실해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한 번은 첫째가 이렇게 중얼거리는 소리를 들었어요. 엄마, 엄마, 내가 나중에 호강시켜 준다니까 이렇게 빨리 가버리면 어떡해. 엄마한테 미안해서 난 평생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 20 될 때까지만 기다려주지. 내가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얼른 취업해서 엄마 일 그만두게 하고 내가 엄마랑 동생들 다 먹여 살렸을 텐데 평생 고생만 한 우리 엄마 불쌍해서 어떡해. 엄마, 나 이제 동생들이랑 어떻게 살아. 엄마, 난 무서워. 슬프고 죄스럽고 두려운 마음, 저도 충분히 겪어봤던 그 마음을 첫째의 입을 통해서 듣는데 그 아이가 너무 불쌍해서 저조차 눈물이 나더군요. 저는 첫째의 옆자리에 앉아 아주 조심스럽게 등을 두드려 주었어요. 괜찮다는 말도 힘내라는 말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었으니까요. 이후 화장한 미경 씨를 납골당에 안치시키고 저는 아이들을 집에 태워다 준 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 또한 아이들만 남겨진 게 안쓰럽다며 저와 함께 미경 씨 발인을 함께 지켜보았죠. 저는 속으로 빌어주었습니다. 아이들만 두고 떠나는 발걸음이 무겁겠지만 그래도 평생 고생만 하다 갔으니 이제라도 편히 쉬었으면 좋겠다고요. 살아생전엔 하루를 쉬는 것만으로도 벌벌 떨었던 가여운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일상을 살아가려 하는데 그 아이들이 너무 눈에 밟히더군요. 하루도 마음 편히 지낼 수 있던 날이 없었습니다. 미경 씨 영정사진을 보며 오열하던 둘째와 셋째, 차마 그런 동생들 앞에서 목 놓아 울지도 못하고 조용히 흐느끼던 첫째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한 명도 아니고 3명을 제가 어떻게 모두 책임질 수 있겠냐고요.
그래도 첫째가 너무 어린 나이는 아니었으니 잘 살아내겠지 하며 저는 애써 아이들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날은 글쎄 미경 씨가 제 꿈에까지 나와서 울더라고요. 저를 바라보며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눈물만 뚝뚝 흘려대는데 잠에서 깨고 나니 정말 미칠 노릇이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미경 씨 대신 아이들이 서로 부둥켜 안고 미경 씨의 영정 사진을 보며 울고 있는 꿈을 꾸기도 했고요. 저는 결국 아이들의 집에 찾아가 보았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집은 엉망이었어요. 주방을 보니 라면만 끓여 먹고 살았는지 라면 봉지만 쓰레기통에 수북했죠. 심지어 첫째는 집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얘들아, 아저씨 기억하지? 형은 어디 갔어? 몰라요. 형 요새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가끔 들어오면 술 냄새도 나요. 참 속상했어요. 한창 사춘기 나이였던 첫째는 갑작스런 자기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방황을 시작한 것 같았죠. 아직 스물도 되지 않은 나이에 부모를 모두 잃었으니 세상을 부정하고 싶었던 거겠죠. 이후에도 저는 몇 번 더 그 집에 들르며 아이들에게 밥을 사주고 용돈을 쥐어주기도 했습니다. 어쩌다 집에 들어온 첫째와 마주치는 날이면 첫째는 저를 본체 만체하곤 다시 집 밖으로 나가버리더군요. 그렇게 거의 2달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나니 더 이상 그 애들을 그대로 둘 수가 없겠더군요. 그날도 아이들을 보고 집에 들어온 전 아내에게 부탁을 했어요. 여보, 내가 정말 많이 고민해봤는데 미경 씨 애들 있잖아. 우리가 좀 데려오면 안 될까? 어차피 우리 애들 다 독립해서 방도 2개 남잖아. 나 요새 밤마다 꿈에 미경 씨랑 미경 씨 애들이 나와서 미치겠어. 어릴 때부터 혼자 살아온 과거 내 생각도 나고 아직 어린 그 애들이 저들끼리 어떻게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가겠어. 안 그래? 나 그 애들을 모른 척하면 평생을 후회할 것 같아. 제 말을 들은 아내는 잠시 고민을 하는 것 같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잡으며 이렇게 말했어요. 안 그래도 나도 마음이 많이 쓰였어요. 게다가 자기 엄마가 죽어서 정신없이 슬픈 와중에도 우리한테 연신 감사합니다 하고 인사하는데 애들이 착하니까 마음이 더 안타깝더라고요. 게다가 당신 요새 잠도 잘 못 자서 다크서클이 턱끝까지 내려온 모습을 보니 그 편이 당신을 위해서도 좋을 것 같네요. 애들은 먼저 살리고 봐야죠. 아이를 셋이나 거둔다는 게 마음처럼 쉬운 일이 아니건만 선뜻 제 말을 들어준 아내가 무척이나 고마웠습니다. 다음 날 저는 다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향했고 내키지 않아 하는 아이들을 설득한 끝에 결국 애들을 저희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문제는 첫째였습니다. 둘째와 셋째는 고맙게도 저희 집으로 따라와 주었지만 방황하던 첫째는 달랐어요. 첫째는 제게 이렇게 쏘아붙였죠. 아저씨가 어떤 사람인 줄 알고 무작정 거길 쫓아가요. 전 안 가요. 18이면 충분히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나이라고요. 장례식 땐 감사했지만 과도한 친절은 오히려 부담스러운 법이에요. 아시겠어요? 결국 첫째는 그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둘째와 셋째를 보살피면서도 저는 그런 첫째가 너무 신경이 쓰였어요. 그래서 저는 퇴근 후 매일매일 첫째를 찾아갔죠. 밥은 먹었어? 곧 고3인데 뭐 필요한 건 없고? 아, 제가 알아서 한다고요. 아저씨가 제 부모예요? 대체 왜 이렇게 절 귀찮게 하세요? 그런 제가 불편했는지 첫째는 나중에는 아예 집에 붙어 있지도 않더군요. 한 3일을 찾아가도 첫째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걱정이 된 전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첫째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고
결국 저는 퇴근 후 이틀 동안 동네를 이잡듯이 뒤졌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겁이 났어요. 그리고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들러본 한 폐건물에서 저는 드디어 첫째를 찾아낼 수 있었어요. 민수야! 친구들과 술을 마시며 어울리고 있던 첫째는 저를 보자 인상을 확 찌푸리더군요. 저는 불이 나게 민수에게 다가가 야단을 쳤습니다. 왜 집에 안 들어와? 아저씨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기나 해? 무슨 일이 있는지 없는지 적어도 전화 받아야 할 거 아니야? 아, 정말 저한테 왜 이러세요? 싫다는 사람을 왜 자꾸 쫓아다니시냐고요? 지금 저 동정하시는 거예요? 거지한테 적선해주는 것처럼 하찮은 동정심에 젖어서 이러시는 거냐고요? 이놈아, 제발 정신 좀 차려라. 네 엄마가 매일 내 꿈에 나와서 운다. 네가 자꾸 이렇게 삐뚤어지면 먼저 간 네 엄마가 얼마나 땅을 치고 울겠니? 가뜩이나 생전에 돈 벌어서 너희 먹여 살리겠다고 한 번 제대로 쉬어보지도 못한 네 엄마가 너 때문에 저승도 못 가고 이승을 떠돌며 울겠다. 네 엄마가 널 얼마나 자랑스러워했는지 나 알아? 세상에 자기 큰애처럼 의젓하고 착한 애가 없다고 얼마나 나한테 자랑을 해댔는지 말이야. 너흰 네 엄마가 살아가는 이유였대. 그러니까 민수야, 네 엄마를 생각해서라도 제발 이 아저씨랑 가자. 동생들도 널 얼마나 걱정하는 줄 아니? 이 아저씨 한 번만 살려다오. 네가 잘못되면 내가 너희 엄마 볼 면목이 없다. 제가 울며 불며 사정하자 첫째의 친구들은 눈치를 보더니 슬그머니 자리를 뜨더군요. 결국 그곳엔 저와 첫째 둘만 남게 되었어요. 제가 첫째의 손을 잡으며 엉엉 울자 첫째도 결국 눈물을 왈칵 터뜨리고 말았어요. 아저씨, 저 무서워요. 엄마 없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우리 때문에 엄마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제가 이전처럼 잘 먹고 웃으면서 평범하게 살 수 있겠어요. 제가 무슨 염치로요. 저 엄마한테 너무 미안해요, 아저씨. 저 어떻게 살아야 해요? 네? 이거사, 네 엄마가 한 노력들을 수포로 만들 셈이니? 네 엄마가 열심히 산 이유는 너를 행복한 사람으로 키워내기 위해서야. 그런데 네가 이렇게 슬픔에만 잠겨 있으면 그 착한 너희 엄마는 억장이 무너질 거다. 민수야, 이 아저씨도 중학생 때 부모를 모두 잃었어. 그래서 네 마음 이해할 수 있어. 그러니 아저씨가 도와줄게. 아저씨 집으로 가자. 어? 저는 첫째를 안아주며 함께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감사하게도 첫째 또한 짐을 싸서 저희 집으로 데려올 수 있었어요. 첫째를 본 둘째와 셋째가 첫째를 끌어안고 얼마나 서럽게 울었던지요. 형, 걱정했잖아. 형도 여기 아주 들어온 거지? 어? 오빠, 우리 두고 이제 어디 가지 마. 보고 싶었어. 이후 다행히 새아이는 저희 집에 잘 적응을 해주었어요. 처음엔 쑥스러워하며 낯을 가리던 첫째도 동생들이 우리를 잘 따르자 이내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었고 우린 처음부터 한 가족이었던 것처럼 편안한 사이가 되었어요. 아내 또한 이렇게 착하고 얌전한 애들이 있냐며 놀라워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다시 마음을 다잡은 첫째였습니다. 전교 20등? 엄마 돌아가시면서 이번엔 공부를 별로 안 해서 등수가 많이 떨어졌어요. 첫째는 원래 굉장한 수재였던 겁니다. 방황하느라 공부를 소홀히 해 전교 20등으로 떨어졌다던 첫째는 그 다음 시험에서 전교 3등으로 훌쩍 뛰어오르더군요. 저는 첫째의 그런 모습을 보고 아이들의 교육에 돈을 아끼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부모들이 자식들에게 해주듯이 말이에요.
사실 애 셋을 전부 학원에 보내려니 교육비가 만만치 않긴 했습니다. 아내와 애들 교육비 이야기를 하다 보니 정말 억소리가 나더라고요. 아이고, 요새 학원비가 이렇게 비싸? 와, 장난 아니네. 물가가 올랐잖아요. 우리 애들 키울 때랑은 또 다르네요. 아이구야. 그래도 여보, 애들이 다들 열심히 공부해줘서 다행이야. 보람이 있어. 내가 공장 열심히 돌려서 돈 더 많이 많이 벌어올게. 애들을 잘 돌봐줘서 고마워. 고맙긴요. 요새 애들이 저한테 와서 아줌마 힘드시죠 하면서 어깨를 주물러 주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해주고 싶더라고요. 애들이 정말 착해요. 우리 아들, 딸 다 키워놓고 이젠 자식 키우는 기쁨은 다 누린 줄 알았는데 이 선물 같은 애들이 저에게 더한 기쁨을 주네요. 이후 첫째는 정말로 서울의 명문대에 진학해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앞두게 되었어요. 요샌 대학 졸업하기도 전에 취업을 한다며? 그래, 어딜 가고 싶은진 정했어? 그렇긴 한데요. 회사에서 받아줘야 가는 거죠, 뭐. 저는 내심 기대를 했어요. 제 눈엔 누구보다 훌륭한 인재인 우리 첫째가 어느 대기업에 입사를 할지 말이에요. 그렇게 두근대는 마음으로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이게 뭐야? 우리 공장에 입사 지원서를 낸 사람들 중 김민수라는 이름이 떡하니 있더라고요. 두 눈을 아무리 비비고 봐도 졸업 예정인 대학 이름이나 증명사진 모두 정말로 우리 첫째였죠. 저는 황당한 마음에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야, 이놈아, 이게 뭐야? 이력서를 왜 여기에 넣었어? 제가 가고 싶은 회사 있다고 했잖아요. 받아주실 거죠? 뻔뻔한 첫째의 말에 저는 기함을 했죠. 저는 첫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어림없는 소리 마라. 너 그만한 학벌에 그만한 학점을 받았으면서 왜 이런 소규모 공장으로 오겠다는 거야? 다른 데 가. 넌 서류 광탈이야, 이놈아. 정말 시겁했다니까요. 제 회사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고 몸집을 키워나가고 있긴 했지만 그래봤자 중소기업 규모라고 하기도 민망한 아주 작은 회사였거든요. 그런데 힘들게 공부시켜서 번듯하게 키워놓은 이놈이 이런 코딱지만한 회사를 오겠다뇨. 그런데 첫째는 불합격에도 굴하지 않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우리 회사에 이력서를 넣기 시작했어요. 제가 불합격 통보를 하면 첫째는 다시 이력서를 넣고 또 불합격 통보를 하면 또 다시 이력서를 넣고 창과 방패의 대결도 아니고 이게 정말 뭐하는 짓인가 싶었어요. 야, 너 불합격이라고? 그 짓을 한 5번쯤 했을 땐가 결국 폭발한 전 집에 들어온 첫째에게 소리쳤습니다. 제 말에 첫째는 실실 웃는 얼굴로 대꾸를 했어요. 몇 번을 더 해야 하냐? 너 이력서 넣기 전에 내가 미리 통보해 주마. 자, 불합격, 불합격, 불합격. 더 해주랴? 아저씨, 저 이거 받아주실 때까지 계속 지원할 거예요. 안 받아주시면 저 다른데 아무 데도 취업 안 할 거라고요. 열심히 공부시켜 주셔놓고 저 백수 만드실 거예요? 여보, 당신이 진 것 같은데요. 애초에 당신이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이었네요. 그런 첫째의 말에 아내는 박장대소를 하고 말았죠. 그리고 그날 저녁 타들어가는 속에 저는 첫째와 소주를 한 잔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아유, 머리야. 자, 술 한 잔 받아. 난 오늘 너 때문에 복장이 터져서 한 잔 해야겠다. 제게 술잔을 받은 첫째는 언제 방에서 꺼내왔는지 흰 봉투 하나를 주섬주섬 꺼내더군요. 그리고 첫째의 입에서 나온 말을 듣고 저는 입에 넣은 술을 그대로 밖으로 뿜어버렸습니다. 아저씨, 저 아르바이트에서 돈 받았어요.
뭐? 아르바이트? 이놈아, 내가 너 공부만 하라고 용돈도 넉넉히 줬는데 하라는 취업은 안 하고 하다 아르바이트를 했어? 그냥 3시간짜리 단기 아르바이트였어요. 이거 첫 월급이에요. 받으세요. 그동안 절 걷어주시고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저씨. 그 돈을 받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뭉클함이 느껴지더군요. 첫째는 그런 저를 보며 말했어요. 아저씨, 저 아저씨 아니었으면 지금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제 동생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저씨, 저 아저씨 덕분에 이 세상이 아직 살만한 곳이라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생판 모르는 사이였던 애들을 그것도 셋이나 걷어서 이렇게 친자식처럼 키워줄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 은혜 정말 오래오래 아저씨 아주머니 곁에서 갖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왜 아저씨 회사에 지원했는지 아세요? 물론 저도 좋은 회사 가고 싶고 좋은 데 취업하고 싶죠. 좋은 회사라는 게 뭔가요? 배울 곳이 있는 곳이 제일 좋은 회사 아닌가요? 근데 제가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분은 아저씨인걸요. 아저씨 같은 분 아래에서 배우고 일하고 싶어요. 그게 바로 저한텐 가장 좋은 회사예요. 게다가 아저씨 회사는 제 엄마가 마지막으로 일하신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제 마음 알아주시고 제 이력서 좀 받아주세요. 네? 첫째의 진심 어린 말이 결국 제 마음을 울리더군요. 오랜만에 미경 씨의 생각도 많이 났고요. 저는 결국 그날 첫째에게 백기를 들고 말았습니다. 에휴, 네가 결국 날 이렇게 울리는구나, 울려. 알았다. 내가 졌다. 결국 저는 첫째를 제 회사에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쉽지가 않더군요. 저는 어떻게든 첫째의 전공을 살려주려 공장이 아닌 사무직에 앉히려고 했어요. 그런데 첫째의 뜻은 완강하더군요.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모르니 아주 밑에서부터 시작하고 싶다며 말입니다. 뭐든지 기본을 알아야 시작을 하죠. 저 처음부터 배우고 싶어요. 그러니까 시작은 공장에서 하게 해주세요. 혹여 남들보다 월급 더 줄 생각하지 마세요. 저 그냥 최저만 주세요, 아저씨. 배우는 입장이니까요. 저 고집을 누가 꺾겠습니까? 결국 첫째는 자신의 뜻처럼 제 공장으로 취업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놈이 글쎄 일을 열심히 해도 너무 열심히 하더라고요. 마치 공장을 처음 열던 시절 젊었던 저처럼 말이죠. 남들이 기피하는 잔업도 자기가 먼저 나서서 밤 늦게까지 남아 마무리를 했고 또 어떨 땐 일찍 출근하거나 일도 없는데 혼자 남아 기계가 돌아가는 원리라든지 수주 맞추는 법 등을 공부하더군요. 공장에서 오래 일한 직원들도 첫째처럼 열심히 하는 사람은 처음 본다면서 혀를 다 내둘렀죠. 제가 보살피고 키운 놈이 그렇게 열성적으로 일한다는 소리를 들으니 내심 제 어깨가 으쓱하더라고요. 게다가 첫째는 리더십까지 있어 어딜 가나 직원들의 중심에 서 있기까지 했습니다. 아주 공장의 아이돌 스타가 따로 없었어요. 그러더니 첫째는 언젠가부터 제게 이것저것 건의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저씨, 이런 제품을 개발해 보는 건 어떨까요? 조금만 투자하면 우리 공장에서 충분히 생산 가능할 것 같은데 요샌 이런 제품이 인기래요. 첫째는 다른 것보다 제품 개발에 열성을 보였습니다. 워낙에 호기심도 많고 도전 정신도 뛰어났던 애인지라 그쪽 분야가 참 잘 어울리더라고요. 저는 첫째와 상의 끝에 첫째를 제품 개발팀으로 보내게 되었어요. 첫째는 열성적으로 제품 개발에 뛰어들었어요. 나중엔 대학 선배들에게 연락해 이것저것 자문을 구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그렇게 첫째와 제품 개발팀이 함께 총력을 기울였던 신제품은
속된 말로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솔직히 첫 작품이 이렇게 큰 반응을 몰고 올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저 열심히 해온 첫째가 실망하지 않을 정도만이라도 반응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바랬거든요. 그 일을 계기로 직원들 사이에서 첫째의 신망은 무척이나 두터워졌어요. 게다가 늘어나는 주문량에 맞춰 기계도 새로 들이고 직원들도 충원했죠. 그리고 본격적으로 신제품 개발에 뛰어들기 위해 공장이 아닌 회사에도 인력 충원을 했고 마케팅에도 열을 올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회사와 공장을 합쳐 총 18명밖에 되지 않았던 직원 수는 첫째가 입사한 후 30명까지 증원하게 되었습니다. 평생 일궈온 제 회사가 그렇게 커지는 모습을 보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마음 같아선 첫째를 아주 업어서 출퇴근을 시켜주고 싶을 정도로 저는 잔뜩 들떴죠. 물론 대박이라고 해봤자 중소기업의 평균 매출에조차 미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듯 정말 작은 회사였거든요. 하지만 첫째가 입사하기 전에 비해 아주 급상승한 매출임은 분명했습니다. 제 입장에선 아주 큰 쾌거를 거둔 셈이죠. 지금도 제 회사는 날이 갈수록 매출이 올라가고 있어요. 상승세를 탄 거죠. 요즘 저는 이곳저곳 새로운 거래처들을 뚫으려 미팅을 쉬지 않고 하고 있답니다. 물 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죠. 혹시라도 나중에 회사 매출이 주춤해질 때를 대비해 지금 많이 성과를 이루어놔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겐 책임져야 할 회사 식구들이 훨씬 많이 늘었으니까요. 사장으로서 직원들의 안정된 생계 정도는 당연히 책임을 져 주어야죠. 그렇게 즐거운 나날을 보내던 와중 뒷목을 잡을 일도 하나 생겼었네요. 사장님, 이번에 들어온 이력서 좀 보셔야겠는데요. 인사팀 직원이 제게 보여준 이력서를 보니 아주 뒷골 땡기는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김경호라는 이름 말이죠. 그건 바로 둘째의 이름 석자였습니다. 제 형만큼은 아니더라도 공부를 열심히 해 서울 중위권의 대학에 갔던 둘째가 제 형을 따라 제 회사에 또 이력서를 넣은 거예요. 집에 들어온 둘째를 보며 제가 피곤한 표정을 지으니 이미 첫째 때의 실랑이를 봤던 둘째가 먼저 선수를 치려고 하더군요. 두 번째 왼수 왔냐? 아저씨, 제 이력서 안 받아주시면 저 아무데도 취업 안 할... 와라 와! 안 말린다. 너희가 말하면 듣니? 저는 첫째 때의 설전을 떠올리며 진절머리를 냈죠. 그런 저와 둘째의 모습을 보며 첫째와 아내는 씩 웃어 보였고요. 그렇게 둘째는 지금 자기 형 밑에서 처음 첫째처럼 딱 신입사원 연봉을 받으며 열심히 일을 배우고 있답니다. 막내인 미호는 미대에 진학해 지금 디자이너 일을 하고 있어요. 지방으로 취업한 탓에 지금 우리와 함께 살고 있진 않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꼬박꼬박 집으로 올라와 우리와 함께 주말을 보내고 다시 내려가곤 합니다. 아이들을 거둘 때까지만 해도 솔직히 셋 모두 이렇게 잘 자라줄 거라곤 정말 몰랐어요. 학교를 다닐 때나 일을 할 때도 꾀병 한 번 부리는 일 없이 아주 성실하게 생활하는 아이들을 보면 미경 씨가 떠오릅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누구보다 성실히 일을 했던 안쓰러운 모습이요. 아이들 모두 그런 자기 엄마를 닮은 거겠죠. 새 아이들은 제 친아들 친딸과도 무척이나 우애 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친자식들은 사업에 관심 없는 자기들 대신 제 사업을 물려받을 인재들이 생겼다며 좋아하곤 해요. 새 아이들은 그 애들대로 자신들을 꺼리낌 없이 형제로 받아준 아들과 딸에게 고마워하고요. 그 애들이 저와 아내에게 말만 아저씨 아주머니라고 하지 이미 우린 부모 자식과 진배 없었으니까요. 요즘처럼 이렇게 경쟁이 치열한 시대에 첫째와 둘째가 아니었으면
제 회사는 소리 소문 없이 사라졌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확실히 요샌 젊은 피가 회사에 필요한 것 같아요. 게다가 회사 일을 자기 일처럼 여겨주는 직원을 구하긴 하늘의 별 따기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저는 참 복받은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엔 첫째가 제게 선물을 하나 해주었어요. 우리 회사 매출이 아주 정점을 찍었을 때였죠. 그건 바로 대표 직함과 제 이름 석자가 새겨진 명패였습니다. 아저씨, 번듯한 회사 사장님이 여태 명패 하나 없으면 어떡해요? 세련되게 묵직한 유리로 제작된 것이 무척이나 마음에 들었어요. 제 인생에 생긴 첫 명패였죠. 어쩜 이렇게 기특한 생각을 했나 몰라요. 직원들 모두 그걸 보고 박수를 쳐주었는데 그중 제일 앞에서 신나게 박수를 치는 첫째와 둘째를 저는 그만 와라 끌어안고 말았다니까요. 제가 아이들을 거두었던 건 제가 살면서 해온 일 중 가장 잘한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자라준 새 아이들을 자랑하고 싶어 제가 이곳에 사연을 보낸다고 하니 이 사연이 채택되면 방송되는 날에 맞춰 온 가족이 모이기로 했어요. 결혼한 제 친아들과 친딸도 각각 며느리와 사위, 손주들까지 데리고 오겠다고요. 참 기대가 되네요. 다 함께 모인 자리에서 짧게나마 제 어린 시절 이야기까지 들려줄 수 있게 될 그 시간이 말이죠. 지난 과거를 돌이키며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겠죠. 제 아들과 딸은 왜 자신들 이야기의 분량이 턱없이 적냐며 불평을 하기도 하겠고요. 그런데 어쩌겠어요. 오늘 제가 적고 있는 이 사연의 주인공은 우리 새 아이들인 것을요. 그럼 마지막으로 함께 이 사연을 듣고 있을 새 아이들에게 한마디 남기며 이만 글을 마치겠습니다. 민수야, 경호야, 미호야. 그동안 이 아저씨랑 아줌마 속 한 번 안 섞이고 잘 자라주어서 고맙다. 결혼을 앞둔 우리 둘째 경호는 미리 축하하고 노총각인 첫째 민수도 너무 일만 하지 말고 이제 신부감 좀 알아보고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선뜻 내 손을 잡아주어서 너무 고맙다. 너희가 그때 잡아준 손이 나와 내 아내를 더욱 커다란 행복 앞으로 데려다 주었단다. 이 글에선 너희를 첫째, 둘째, 셋째라고 썼지만 앞으로는 내 더 이상 그렇게 부르지 않으마. 너희는 우리 자식이나 다름없으니까 말이다. 우리 셋째, 넷째, 그리고 막내.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다오. 이 아빠가 많이 사랑한다. 아, 물론 우리 집 진짜 첫째, 둘째도 혹시 서운해할까봐 내 덧붙인다. 여름 무더위 건강 조심하시고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